좀 장소가 협소해서 이제 뒤에 사이사이에 계신 분들이 PPT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넣어드렸어요. 그 국어원장님 얼굴이 민망하게 들어있는 페이지 있거든요. 그거랑 지금 띄워드리는 PPT랑 같은 페이지니까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1학기를 준비하면서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재원생 간담회, 뭐 고입 설명회, 저번 달에 중등 설명회 또 진행을 하고 이제 1학기를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설명회예요. 세특 설명회가. 이제 흔한 주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도 준비하면서 이 세특 설명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게 과연 반응이 있을까를 궁금해했는데 저희가 재원생분들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세특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라고 말씀을 오후에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 마감이 다음날 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걸렸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50명 정도거든요. 근데 오늘 73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이럴 거면 대관을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많이 신청하실 줄이야. 그래서 좀 죄송했어요. 이제 오신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하게 된다면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준비를 해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세특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으셨구나.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세특 그거 뭐야? 뭐 세제 이름도 아니고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준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어? 라고 감을 못 잡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이한테 맡기자니 뭐 믿을 수도 없고 애는 뭐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뭐 항상 믿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세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특에서 포함된 수시 전략 그리고 그걸 활용한 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준비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식수는요. 국어원장님이 먼저 이제 전형 그리고 세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Q&A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저희는 항상 1시간 반을 잡는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가까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원장님들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좀 늦었네요. 왼쪽에 오늘 이제 자료를 발표해 주실 국어원장 김영근 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학 나현주 원장님이십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 마이크를 쓰는데 목소리가 제가 크지가 않아가지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얼굴 박은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어제 또 게다가 치킨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실물이랑 좀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경력을 보시면 이게 설명에 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제 그 설명에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경력에 이제 입시 전략 컨설턴트라고 돼 있잖아요. 입시 컨설팅 회사를 서울에서 2번 이제 옮겨가면서 했었는데요. 팀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너무 가치에 비해서 비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가 많다. 사기치기 쉽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리가 많았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대피해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지시를 해서 제가 거기에 불응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입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학생부 종합이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절대평가가 확대된 거 아시죠? 그래서 상대평가면 애들을 변별하기가 쉬워요.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그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특이 조금 더 중요해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할 것인지, 입시에 대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특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특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설명은 이제 본사에서 나와서 따로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올바른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자, 입시 전형은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이라고 하면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주체를 우리 아이로 놓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대입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우리 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대학에 맞는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맞는 입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줄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특기자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논외로 하고요. 대입 4대 전형에 줄 서 있는 우리 학생 수가요. 선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주요 대학교 기준이고요. 왜냐면 지방 사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 주요 대학교 한 15개 학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하고 학종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에요. 40에서 45% 정도 되고요. 교과 전형은 10% 정도 됩니다. 논술 전형은 조금 줄긴 했는데 뭐 한 5에서 10% 사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전형들에 대해서 어떤 전형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100% 어떤 평가 요소로만으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5번, 6번을 써놓은 것은 영향력이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끔 클 때도 있긴 하지만 1, 2, 3, 4번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첫 번째 수능 성적, 그 다음에 학교 교과 성적, 그 다음에 3번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과 성적이 이제 내신 성적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를 합한 그런 국어 성적 몇 점. 이게 이제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오고요.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평가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수에 따라서 등급제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고요. 절대평가는 A, B, C 혹은 A, B, C, D, E 이렇게 3단계에서 5단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 활동, 이게 중요한데요. 세특이 사실 교과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교과와 관련된 학교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내 활동. 그다음 비교과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 진로활동이 빠졌네요. 진로활동 등을 비교과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자율적인 활동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자치회 같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즉 학교 선생님이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소논문이든 수상 뭐 대회 이런 것들 다 빼버렸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이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교내 동아리라고 정규 동아리라고 학교 선생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주관을 하시는 그런 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자율 동아리라고 학생들이 짜가지고 만드는 그 자율 동아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학생부가 올려줬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 전부 다 미반영이에요. 봉사활동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내 봉사활동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런 것들을 다 봐도 직접 내가 사람을 보고 골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학교의 이제 의지,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요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학부열 고사 중에서 이제 특히 논술이 그래도 좀 비중이 있는 편입니다.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뭐 학교 성적이 조금 출중하지 않다, 내신 성적이 출중하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걸 논술 시험을 통해서 수리 논술이나 인문 논술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 요소들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요. 수능 중심 전형,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메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중심 전형은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전국 기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건 학교별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점수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학교별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과를 둘 다 교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평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줄 세우기를 그냥 그 정량적으로 1.1, 1.2, 1.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줄 세우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은 교과 성적에 대해서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3등급,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급 이렇게 해서 평균 2등급을 받았으면 거꾸로 3, 2, 1과 1, 2, 3이 똑같은 2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도 3, 2, 1을 조금 더 노력을 점점 더 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1, 2, 3, 4번. 특히 이제 1, 2, 3에서 학교마다 전형이 엄청 복잡해요. 전부 다 복잡하고 되게 비율을 다르게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수능 중심 전형에서 제가 빨간색은요, 대부분의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90% 이상 혹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있다 파란색으로 했고, 어떤 학교는 요걸 이제 하고 어떤 학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거든요. 수능 중심 전형은 90% 이상 수능 성적으로 갑니다. 100%인 학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준다. 혹은 이제 그 내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면 내가 성적이 학업 역량이 충분한데도 한 5등급, 6등급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이제 선발을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는 학교 교과 성적이 일단 중요하긴 한데요. 학교별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둡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보통 3개 영역 또는 적으면 2개 영역의 등급 합으로 등급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등급을 충족을 못 시켜요. 학교 내신은 1, 2등급 나오는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인서울대학교에 못 가는 현상이 우리 김포에도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뿐만 아니라 면접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르기도 하거든요.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중심 전형인데 학생부를 보기도 해요.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데, 교과 성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줄 세우기로 수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종합적으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고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우리 학종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해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학종프로라는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이걸 도입하기로 했는데, 본질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고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면접에서 다 털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들에서 몇 마디 질문만 해도 압박 이제 면접이 들어오면 애들이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다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학업 역량을 기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앞에 먼저 이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논술 성적은 수능 최저 내신 성적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한 4등급, 5등급 때 그런 친구들이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인 대입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한 1학기 정도, 빠르면 1학기 정도에 집중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한 전형으로 몰 수가 있어요. 1학년은 무조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인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집중해야 될 시기가 달라요. 이제 1년 내내 수능도 대비하고 내신도 대비하고 학생부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다릅니다. 방학 때는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해야 되고요.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내신 대비도 다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지필고사 한 6주 전부터는 내신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고요. 그 사이사이 특히 기말고사 직후에는 학생부 관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애들이 보통 내신 성적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시험 끝나면 그냥 주구장창 놀러 다니죠. 그때 우리 1, 2등급 학생들은 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1, 2등급 학생들이 물론 성적이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써준 것도 있지만 성적이 좋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 발표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써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걔네들은 한 거예요. 3, 4등급 친구들 중에서 일부 친구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겠다라고 일부만 했던 거고, 그래서 3, 4등급 중에서도 학생부 관리를 조금 한 친구들은 인서울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등급은 똑같은데, 친구랑 등급은 똑같은데 다 떨어지고 갈 대학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오해를 하실까봐, 요거는 이제 인문논술하고 자연논술이 있는데요. 인문논술은 글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시문 독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논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걸 풀 수 있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 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1 때부터 대비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논제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재시문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능 모의고사 고3 기준으로 2등급 이상일 때 논술은 인문 논술은 준비할 수 있고, 수리 논술은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아니고 현재 능력치가 그래도 모의고사로 봤을 때 자기 학년에 맞는 거 2등급 이상 나오는 정도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논술도 사실 미리 대비하라고 제가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내신하고 수능이 좀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자기 능력치가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고3들 되면은 유혹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논술 해봐. 논술하면 4등급, 5등급인데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오해 5가지만 모아봤습니다. 1번,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학종에서 저희도 이제 홍보할 때 3.1 일반고 3.1등급 가지고 이제 연세대 합격했다. 인문학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극히 예외적인 사례예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내 성적이 그럼 3등급, 4등급인데도 학생부를 잘 관리하면 연세대, 고려대까지도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붙을 수 있는 성적대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분명히 합격자 평균하고 불합격자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납니다. 여기 보시면 학종 내신 평균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스카이 기준으로 했을 때 22학년도에 인문은 2.4, 2.2 이렇게 돼 있고 주요 대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부 교과 내신 평균보다는 훨씬 더 컷이 낮아요. 낮은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게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포함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만 보고 우리 아이도 지금 2.4가 아니라 2.3이니까 저거보다 높으니까 스카이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성적이 최대한 높은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량이 학업 역량이에요.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별을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종합적으로 판별을 하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 성적이 높아야 붙을 수 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성적이 높아도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에 이 친구가 단순하게 교과 내신 성적만을 위해서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나머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느냐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얘는 학교 내신 성적에만 올인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떨어뜨려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까요?
교과 전형에 지원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요게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신 학부모님도 요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진로가 우리 아이는 안 정해졌는데 적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불리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를 미리 정하면 어느 정도 유리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진로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학교에서 선발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진로를 정한다고 해봐야 다들 알거든요. 아시잖아요. 자기 그 전공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저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사범대라고 하는 틀만 갖고 저는 불어교육과 출신이에요. 근데 국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적성을 찾고 자기의 진로를 찾는 건 10대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건 뭐냐면 그냥 목표 의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전공을 명확하게 미리 정하는 게 유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계열 정도를 정하고 그 계열과 적합한 그런 공부, 그런 학교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로를 미리 정해야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번. 그래서 모든 활동을 진로와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얕은 그런 뭔가 수준에서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 유전학을 자기가 이제 유전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국어에서 어떻게든 이제 끌어서 유전공학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사회 역사에서 갑자기 유전학의 역사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옛날 트렌드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 보면 다 얘 관리받았구나. 얕은 수준에서 그냥 전부 다 이거랑 연계해서 하려고 치장된 학생부구나 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입학사정관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진로와 연계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평가하려고 하는 그 요소에 적절하게 이제 분배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가 더 잘 써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오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완전한 오해는 아니고요.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가 훨씬 더 잘 써줘요. 근데 자사고 특목고 학생 안에서도 등급이 높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사고 특목고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데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올릴 것들은 많잖아요. 그래도 개인의 역량을 보여줘야지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못 보여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다 우수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더 잘 써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사고랑 특목고 애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뭔가요?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 내신 성적을 확실히 올린 상태에서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자기와 맞는 활동들을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고 그것을 세특 학생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보다 오히려 대학을 더 잘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해 중에 하나라고 쓰려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 내신 성적이 높아야 학생부도 잘 써준다.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높은 애들, 극상위권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학을 잘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써줘요. 근데 애매한 친구들, 2등급 중후반하고 3등급 초반일 때는 자기가 개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어필을 더 많이 하는 학생이 더 잘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긴 맞는데 성적이 높아야 잘 써주는 건 맞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성적에 따라서 학생부도 자동적으로 잘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불인데요. 요거를 표를 잠깐 보시면요. 요 동그라미가 합격이에요. X가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조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요런 밑에 있는 특이 사례들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등급, 6등급 사이인데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에 5에서 6등급 사이인데 2명이나 붙었다. 이런 식으로.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면 그래도
특목고에서 공부를 조금 상대적으로 못한 친구들이 쓰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때 있는 요 밑에 있는 라인에 합격한 친구들은 전부 다 거의 예외 없이 특목고 또는 자사고입니다. 어디에 몰려 있나요? 여기에 집중해서 몰려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유전생명공학과다라고 하면 2등급 전후로 이렇게 이제 밀집해서 포진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보시면 뭐냐면 거기 빨간색이 겹쳐 보일 거예요. 똑같은 등급대인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합불이 결정되진 않는다.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범위, 1단계, 예선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한 전형은 교과 전형인 거고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기부라고도 해요. 뭐 생기부 이렇게 부르거나 학생부 이렇게 부르거나 이게 이제 학종 학생 선발의 원리를 학생부를 통해서 지금 알아볼 건데요. 학생부는 총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써주는 거고 주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1번은 그냥 이름, 주소, 특기사항 이런 거고요. 2번 출결 상황도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긴 합니다. 너무 출결 상황에서 뭐 지각과 결석이 잦다거나 하면 감점제이기 때문에 약간 감점이 될 수도 있어서 수상 경력 요건데요. 요 수상 경력이 이제 빠졌어요. 네. 지금부터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과 활동에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 다음에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뒤에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이게 작년까지고요. 작년까지는 이게 평가 요소가 저희가 원래 4가지였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였었는데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3가지로 줄였습니다. 3가지로 줄였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줄였는데 예전에는 학생부 아까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다 써놨는데 3번 수상 경력하고 독서 활동 상황 요 3번하고 7번이 작년까지는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빠졌어요. 네, 올해부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지금 잘 보시고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2학년 이상 학부모님들은 이걸 기준으로 학생부를 보고 얘가 학업 역량을 보여줄 부분이 획득에 학생부에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5번, 6번, 8번 등을 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 활동 상황이 빠졌으니까 이제 독서 활동은 안 해도 되겠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독서 활동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따가 학종 프로에도 독서 이제 추천하는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독서를 잘 읽고 읽은 것을 보고서에 녹여내서 어디에 써주냐면요. 여기에 써줘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특에 써줍니다.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연구한 것들을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녹여내야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했구나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빠졌으니까 독서 활동 안 해도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세세하게 볼게요. 학업 성취도, 이거 교과 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 이거는 뭘로 볼까요? 수업에 집중해야 돼요. 학생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는지 선생님 보면 다 알아요. 저희 수업하면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딴 생각하는 것 같은 멍 때리는 눈빛이 보이면 저는 걔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요. 탐구력은 이게 이제 보고서나 활동 등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학교에서 그 내신 성적만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집요하게 교과와 연계해서 심화적인 탐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도 보시면 진로 역량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진로를 정하는 게 진로 역량이 아니에요. 저는 의사 될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고 뽑아줍니까? 의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되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계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무슨 공학과에 가겠어 라고 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겠어 이렇게 목표를 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난 이 정도 범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 가려고 하는데 물리학을 안 하면 그럼 뽑아주겠습니까? 안 뽑아주는 거예요. 물리학이 점수가 안 나와요. 애들이 너무 잘해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혹은 이제 뭐 물리학을 우리 학교에서 개설을 안 했어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할 텐데 개설을 안 했으면 인정해줘요. 어쩔 수 없었다. 학교에서 개설 안 해줬으니까. 네, 고교학점제로 되면서 이거를 다른 학교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내가 물리학을 필수로 하는 물리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전공 또는 계열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걸 피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얘는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 아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하고요. 같이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선택만 하고 밑바닥 깔아주는 것보다는 선택하고 내가 1등급은 아니더라도 2, 3등급 정도까지는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뭐 도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봅니다. 이거 알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걸 면접에서 그래도 조금 인상이 괜찮네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로 좀 확인을 많이들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열에 따라서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사범대라든지 이런 그런 계열들은 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자기가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에요. 그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성적과 세특 6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적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저도 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전체 활동 중에서 성적하고 세특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60% 이상이다, 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 자율학,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든지 아니면 행특. 근데 생각보다 행특이 또 좀 더 중요해지긴 했어요.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거든요. 세특은 그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반 소수만 집중적으로 1년 내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걸 적어주시는데 예전에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부분 이 공동체 역량 위주로만 써줬거든요. 근데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도 써주게 될 수 있어요. 네, 학업 역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행특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애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싫은데 억지로 잘 보일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너의 그 성실성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얘가 대학 잘 가려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마음에 막 이제 내키지 않는 정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의 이제 능력치를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다. 왜냐면 선생님이 알아야지 써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종 대비 꿀팁을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긴 할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학업 역량을 우리는 평가받는 입장에 있거든요. 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할 할 때 기준이 생기부밖에 없어요. 학생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면 교과 선생님이 써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학생들을 보더라도 모든 애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친구들은 수업에 저한테 눈빛을 쏴요. 한 번씩 질문도 합니다. 질문 안 해도 저한테 눈빛을 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실 수업 때 집중해서 눈빛을 쏘기만 해도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 선생님들은 한 300명 정도 이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더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깊이가 없는 아무 질문이나 막 하잖아요. 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네. 자기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라 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괜히 옆에서 나댄다고 놀려요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꿀팁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넌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 궁금한데? 물어보고 같이 가라 그래요. 너도 같이 갈래? 그래서 교무실에 같이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잘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도 장기국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장기국어는 예전에는 진짜 안 써주는 선생님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지금 2학년한테 한번 다시 물어봤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좀 더 잘 써주시니? 제가 이제 1학년들한테 알려주려고 물어봤더니 다 잘 써주세요. 그래요. 다 잘 써주세요. 그러니까 발표해라 라고 얘기하고 보고서 써라 라고 할 때 자기가 제대로 써가면 그러면 다 잘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할 과목과 선택과 집중할 선생님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핸드폰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것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놀고 막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시간을 막 투자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이후에는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뭐랄까 효율을 추구를 하는 게 애들한테는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할 과목을 정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활동 보고서도 그냥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혹은 주제를 어떤 식으로 좀 심화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조언을 구해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만 해줬다. 근데 그런 거를 그대로 썼는데 안 올려주신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억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선생님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하게 만드는 거. 내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게 본질이고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생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학종 프로 왔을 때 대표님 와서 브리핑 해주셨을 때도 혹시 앞에 이런 거 없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아직 이런 건 없대요. 근데 보고서 앞에다가 요약본을 자기가 써가지고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놓으면 세특에 선생님들이 그거 다 읽고 있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대충 보고 노력했네 하고 요약본에 있는 것들 위주로 올려주시기가 편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기 쉽게 만드는 그런 꿀팁